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더운데 한겨레 신문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또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최고위원이시고요. 인천 남동을의 재선 국회의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얘기부터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뭐 아주 놀라울 정도 큰 승리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뒀는데요. 인천시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도 한 군데만 내주고 다 이겼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압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국적으로 다 뭐 민주당이 압승이었는데 인천도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시장, 기초단체장 10개 중에 9개, 그 다음에 광역은 37명 중에 34명. 네, 너무 많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 큰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놀라운 그 높은 국정 지지도가 큰 배경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연동해서 이제 당 지지도 50%를 넘는 사상 초유의 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기본 체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남북의 평화의 분위기. 네.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6.12 북미 정상회담 선거 직전까지 있었던 남북 평화의 그 봄이 인천은 접경 지역이라 서해 오도가 바로 이제 평화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인데 그것들도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 선거 때는 항상 일정하게 이제 리듬이 있는 건데, 네. 예, 저쪽 보수 결집하고 또 저희 추세가 약간 꺾여 나갈 쯤에, 뭐 이부망천이라고 이부망천이 있었고 발언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또 인천을 지칭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유권자 표심이 거기에도 조금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 엄청난 승리가 또 저희한테는 그 압도적 지지의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큰 책임감을 갖고 더욱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부천에 사는데요. 전 이혼 안 했는데 부천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이혼하면 부천 산다.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부천 유권자들도 그 말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부천 의원들하고 그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여기서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했다는 것에 대한 공통적 분노감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네. 인천도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가다가. 네, 있을 수 있죠. 인천이 뭐 이렇게 아주 잘 사는 도시였지는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기저기서 팔도에서 모였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런 이동들이 있었긴 했겠지만 이 전체를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좀 무리한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자존심 상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실제로 인천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나요? 이부망천이라는 말 때문에? 예, 점잖은 분들은 표현은 잘 안 했습니다만은 네. 자존심 많이 상해하는 그런 여론이 꽤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분들이 이제 점잖은 보수들이 있었는데 보수가 너무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는 표를 좀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도저히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기권하겠다라든가 이런 그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끝나고 보면 이게 조정기인지 아니면 하락 국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당 지지도도 그렇고 좀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이건 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일정한 조정기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최고의 지지율, 그 다음에 그 최대치의 어떤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의 이제 결집이 있었고, 네. 또 이 지지도가 계속됐기 때문에 최강의 그 강도를 자랑해 왔거든요. 하지만 역시 이제 일정 시기에는 조정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현실을 돌아오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정부가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도 또 다양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뭐 정당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기대치와 현실과의 어떤 괴리들이 발생하니까 약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유지를 할 걸로 보십니까? 오늘 갤럽 조사 보니까 국정 지지도가 62% 정도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아직까지 이제 40% 후반대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 국정 지지도 60%, 뭐 정당 지지도 4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거의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일시적이어야 되고 조정기여야 되고 저희가 지속적인 하락 추세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또 다양한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또 경제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현장 목소리를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실제로 경제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역 다니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네. 그 몇몇 계층은 항상 이 공급과잉이 돼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항상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한 강도는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또 새로운 정책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 시간의 단축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또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얘기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면은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이미 당정을 통해서도 많은 건의를 초기부터 했었는데 네. 보완책, 선보완책 홍보, 그다음에 후 정책 그 집행 뭐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좀 밟아져야 체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차나 격차들이 있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소기업들 세 층을 만나는 게 저희들한테는 제일 좀 힘든 시간들이죠. 그렇군요. 예. 과거에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른바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은 아예 틀린 거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 그건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고 대선 결과로서 일정하게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내려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상에서. 기존의 주류 경제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현재 엄청난 양극화, 특히 이제 소득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가계 소득에 대한 그 격차도 발생시키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가, 과연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것이고,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방향은 결정이 됐는데, 다음에 이 세부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강론이라든가, 그 다음 프로세스 절차라든가, 또 보완책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 연관 효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됐는가, 좀 기획과 과정과 홍보가 뭐 이런 면에서의 부족함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벌어진 논란은 지나치게 정치 과잉화되어 있는 것도 있다. 네. 사실상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는 각 당 후보가 다 공약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실현 시기에 대한 차이는 조금씩 있었습니다만은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현재의 그 제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가계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좀 막연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가격 정책을 통해서 일단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각 당에서도 비슷했는데 시기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지금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은 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매번 노사 그다음에 이제 정부 측에서 나와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결정해 나가는 것인데, 물론 인상폭이 이제 많이 높았던 건 사실이죠. 네. 하지만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그 당사자들 또 그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연관된 그 대상들에게는 어떻게 보완시켜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나치게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을 책임진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제 이른바 과거에 좀 보수 기득권 세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제 뭐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지식인 선언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선언문에 보면 문재인 정부가 뭐 재벌 개혁, 세제 개혁 이런 것들 후퇴하고 있다. 뭐 청사진도 없는 것 같고 개혁 의지도 너무 박약하다. 뭐 굉장히 좀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런 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개혁, 문재인 정부의 진보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은 또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문제, 이런 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더 그 방향을 잃지 말고 잘해야 된다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밤하늘의 길 갈 때도 이제 성좌의 좌표를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간다고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방향을 놓칠까봐 아마 이제 개혁 성향의 지식인 그룹에서
또 활동가들이 뭐 강하게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을 잃지 않되 이제 그 강도나 속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절은 좀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관료적 사고가 있다라든가 또는 먼저 이렇게 정책을 선언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는 것과 이제 체감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완이라든가 뭐 하나의 예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제 최저임금의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저임금은 계속 논의가 막 나오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걸 뒤늦게 내놨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의 또 문제점도 막 또 지적을 하다가 최근에는 실무적으로 보니까 실제 효과는 좀 보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그렇다면은 좀 더 준비해서 동시 발표를 한다든가 같이 처음부터 홍보해 나간다든가 이런 방식은 없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 앞으로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식인선에서 말씀해 주신 뭐 개혁적인 방향과 또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의 의지 이런 부분을 일치할 것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총체적인 방향에 있어서의 개혁 의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후퇴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지적을 일단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조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슷하게 이른바 좌우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습니다. 이게 올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있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이거 찔끔 증세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조세 개혁을 하겠느냐.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조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 나가야 될까요? 예, 소득주도 성장을 갖다가 제대로 그 틀을 바꾸고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려면 증세해야 된다 이런 또 있습니다. 많은 예. 또 전문가들의 있죠. 지적과 칼럼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했던 거 10년 만에 이제 보유세 인상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떤 정책을 세금 정책을 발표해도 증세 정책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처음에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하나 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암만 좋은 정책도 개혁 정책도 국회에서 법으로 이제 제도화돼야 되는데 네. 현재 국회 상황은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뭐 조금 더 의석수가 많긴 합니다만은 항상 개혁 입법 통과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렇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화 과정도 좀 염두에 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입안할 수밖에 없다, 입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그렇군요. 감안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요번에 이제 보유세 뭐 증세 과세 형평성이라든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내놨는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9월 달에 아마 종합적인 대책이 한 번 더 나올 거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세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또 주택 보유 수익 차익에 대한 어떤 문제 합리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된다면은 지금 아직 우려들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한반도의 그 지각 변동, 이 정세 변화를 좀 활용할 필요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단 남북 철도 문제인데요.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남북 철도하고 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지금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상임위가 이제 국토교통에 있었고 또 네. 앞으로도 후반기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하게 됐는데요. 예. 이제 이 남북 간의 평화의 그 시대가 오면서 평화의 문이 열리고 그것이 또 경제 협력을 그 디딤돌로 해서 예. 또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효과도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남북 철도 문제나 도로 문제는 1차적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분과 도로 분과 각 협력 분과가 서로 간에 남북 간에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경의선, 동해선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도 했습니다. 이 북한도 철도 국가입니다.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철도 연결과 도로 연결은 1차적인 어떤 SOC 사업이 될 텐데요. 다만 이제 현재 유엔이라든가 이런 다중 제재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제재,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문제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공동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북한 철도가 어떤 상태인지 또 표준화 작업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중을 견디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실행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쪽에 입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남북 철도 관련해서 패키지 3법을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국회가 이제 상임위가 8월달, 9월달 열리면 곧바로 심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남쪽의 자본이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 일자리라든가 또 관련한 산업들이 부품 산업 이런 것도 남쪽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추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LH, 항토지공사 이런 데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법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그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그런 법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그런 법들을 좀 많이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북 관련한 법안은 현재 많이 다른 의원님들도 제출한 상태라 신속하게 저희들이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환상적인 질문인데요.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우리가 평양이나 신의주까지 여행을 언제쯤 갈 수 있게 될까요? 먼저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른 속도로 이행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평양 가서 옥류 가서 냉면 점심 먹고 또 신의주에 가서 뭐 식사하고 또 얼마 전에 한겨신문에 초기 때 보니까 최근에 남북 판문점 선언 초기 때 보니까 뭐 평화열차 구상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평화열차를 타고 세계적인 지성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토론도 해가면서 쭉 대륙까지 달리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로망인데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뭐 적어도 이 큰 싱가포르 서로 선언쯤 담대한 어떤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당연히 이제 단계별로 복잡한 과정을 수많은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되면은 뭐 빠른 시기에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뭐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래도 한 5년, 10년 안으로는 가능하겠죠. 네, 5년, 10년 안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수 있을 걸 봅니다. 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적인 문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이 130석 정도 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입법 하나 더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제도 본회의가 열려갖고 이제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하는데 오전에 하려다가 오후까지 가고 뭐 가까스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수 대법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청문회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라든가 또 이제 개혁 입법 처리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 입법 연대라는 뭐 이런 걸 만들자 이런 또 안도 나오고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 당의 원내대표는 협치 제도화 이런 걸 그렇죠. 얘기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는 협치 내각 이런 발언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진전됐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냐 누가 물어보던데 뭐 아주 완성 단계에 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는 뭐 그 추진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세력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밖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뭐 개혁적인 지식인들 여러분들의 지식인 선언의 내용도 보면 사실상 이제 입법화를 통해서 네, 이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제도화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입법을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내용도 좀 조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개혁 입법을 갖다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또는 민생 입법을 시급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협치의 제도화가 꼭 필요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그걸 통한 성과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 지지도도 다시 끌어올리고 또 정당 지지도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의 어떤 조합을 넘어서 서로 간의 이제 방향에 대한 공유와 공감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있었고요. 8월 25일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게 되는데요. 누가 대표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3명이 어제 컷오프에서 8명 중 3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찬 의원님, 그다음 김진표 의원님, 송영길 의원님 3분이 올라갔는데
8월 25일까지 뭐 가열찬 전당대 레이스를 통해서 뽑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지금 약간 하락 추세에 걸린 국정 지지도나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면서 네. 궁극적으로는 21대 총선을 승리 이끌 후보가 아마 당대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표심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저희 당이 지켜왔던 가치나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잘 구현하면서 또 지금 세대 간의 통합이 필요한 시기고, 네. 당 내도 그렇고, 이제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 간의 통합이라는 게 또 필요한 시기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보여줬던 세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87년 소위 그 체제, 이런 부분들이 개헌에는 저희가 아직은 실패했습니다만, 그걸 바꾸라는 요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용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90년 합당으로 발생했던 3당 합당으로 발생했던 지역주의의 투표형 행태, 이것이 이번에 밑바닥에서 많이 좀 깨져버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북의 냉전적 대립을 통해서 선거 때만 나타나던 색깔론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평화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된 것, 세 가지 3대 축의 변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문제들을 갖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로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정인까지 언급하는 것은 좀 지금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안 하셔도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윤관석 의원님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시민운동, 노동운동 하다 이제 정치에 들어왔는데, 그 초심 갖고 제가 그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의 중심은 항상 몸이 아픈 곳이 중심이다라는 그런 훌륭한 시가 있던데, 네. 우리가 심장이 중심이냐, 머리가 중심이냐, 눈이 중심이냐 할 수 있지만, 밤에 어디 조그만 데 하나, 이빨 하나 아프면 밤에 온통 거기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국민이 아픈 곳이 중심이고 그것이 정치 활동의 중심이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 국민이 아픈 곳을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뛰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도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고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토위 관사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책임을 높일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각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그건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좀 복잡한 질문도 사실 많이 드렸는데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지금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또 최고위원으로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민생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국정의 기틀을 만들 수 있기 위한 정당 활동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지속적으로 번영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저희들은 조만간 또 시원한 정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멋진 활동, 의정활동 기대하겠고요. 오늘 인터뷰 자세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